오늘 화요 모임 한국사 특강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승만과 나라 만들기란 주제로 우리 자유학사 포럼 지도교수이시고 또 이승만 기념사업회 경기도지회 상임 고문이신 박명수 교수님께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건국 후 이승만의 나라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방공간 3년 동안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방공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만든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전에 지금까지의 강의는 제가 사실 오리지널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고 오늘부터의 강의는 그런 오리지널한 연구라기보다도 그 대한민국 건국 후에 이승만 박사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어떤 깊은 본격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박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굳히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소위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사실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박사는 여러 세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선 뭐 미국도 이승만 박사에게 여러 가지로 요구도 하고 간섭도 하고 또 뭐 김구도 있고 또 박헌영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은 원어브된 여러 인물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건국 후 이승만은 물론 미국의 여러 가지 뭐 간섭도 있었고 또 지원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역시 이 나라의 주역으로서 자기가 오랫동안 꿈꿨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굳혀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48년 나라를 만든 다음에 6.25 전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6.25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6.25 이후에 대해서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만든 다음에 한 일은 분열된 민족주의자들의 통합 움직임, 꼭 뭐 이승만 박사가 주도했다기보다도 사실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은 이 만들어진 나라에 여러 세력들이 협조해야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대립했지만은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좌우 혹은 중간파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의견이 달랐는가, 그래서 어떻게 분단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좌익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중간파는 어떤 태도를 취했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연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유역사 포럼에서 이 문제를 약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임정 요인들의 대한민국 건국 참여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귀국할 당시에 이
임시정부 요인 중요 인물이라고 할 사람들이 28명인데 건국 당시에는 21명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21명이 건국 당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21명 가운데 10명이었어요. 10명. 그 다음에 1950년 제2차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고요. 이 당시에 재원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15명이 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사람이 15명이 되는 거죠. 건국 당시에.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참여하겠다.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김규식을 포함한 3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18명. 그 다음에 비참여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비참여자는 3명. 김구와 그리고 그의 비서 엄황섭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3명이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국 당시 대한민국 건국 당시 21명 가운데 18명이 참여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김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세력과 대한민국 그 세력을 둘로 나누고 임시정부 전체가 대한민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 21명 가운데 18명이 참여했다면은 메조리티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 그래서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둘로 나눌 수 없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할 뿐만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대부분 비록 아쉽게도 김구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나눠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지만은 그러나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한민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복회 같은 것도 자꾸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에 임시정부는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구와 김규식 이분들을 또 유엔이 대한민국을 인준했을 때 환영한다. 특별히 김규식은 명확하게 환영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김구도 환영한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김구의 입장인데 김구가 과연 대한민국을 반대했는가? 김구는요 남북 1949년에 북한에서 남북 좌익 연합전선을 결성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좌익이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사실 한반도를 좌익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이겠지요. 그러나 김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북 우익 연합전선을 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과 조만식이 서로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조만식도 북한에서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고 김구도 남한에서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북 우익이 서로 한번 상의해서 남북 문제를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단지 김구 입장일 뿐만이 아니라 김구가 속해 있는 한독장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승만은 1949년 5월에 김구와 그 연합 회동을 했어요.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이 이승만과 김구가 창경원을 방문해서 서로 그 창경원을 거닐면서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서로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 회동 끝난 다음에 김구는 우리 사이에 별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세 사람 사실 김규식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5월 달에 연합회동을 하고 6월 달에 피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저는요, 가정입니다만은 만일에
김구가 피살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김구와 이승만 사이에 하나의 공동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승만의 서한을 읽어보면은 이승만은 김구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정하지를 않아요. 이승만 김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김구를 항상 자기의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단독정부 반대할 때만 해도 왜 김구가 저러는가, 아마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언젠가 자기 자신은 김구를 도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올리버한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이 이승만과 김구로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 정작 이승만과 김구가 그렇게 둘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는가? 사실 김구의 이런 행적을 이제 행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아마 김구도 멀지 않아 이승만과 연합하려고 하지를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자유역사 포럼에서 이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임시정부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대한민국에 참여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회의장 신익희가 임시정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부통령 이시영이 임시정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범석이 임시정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승만 자신도 임시정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또 부통령, 국회의장, 이 정도 됐으면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둘로 나눠서 말할 수 있을까? 김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김구 혼자 뭐 임시정부가 다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다음에 이 분열된 민족주의자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김구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였다. 아쉽게도 바로 그 찰나에 피살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좌파 세력이 해방 그 건국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사실 이승만 박사는 1948년 그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혹은 건국 기념사에서 과거에 미국은 정치적인 중립을 내세워가지고 공산주의를 용납했지만은, 그런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그냥 놔두진 않는다. 자유를 최대한도로 용인하지만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자유를 줬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분명하게 대립하고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해방 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좌익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사실 조선인민공화국의 정체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방 직후 1945년 9월 초에 만들어진 조선인민공화국이 이제 1945년 가을에 크게 세력이 확산되었어요. 그러나 미군정이 이제 이것을 탄압을 하고 그 인민위원회 세력을 제거해서 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인민공화국 세력, 그리고 각 지방에 있었던 인민공화국 세력이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에는 도인민위원회, 군에는 군인민위원회, 면에는 면인민위원회, 이렇게 전국 각지의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에 그
보면은 이 인민위원회 조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이지 아직 인민위원회 전체적인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브루스 커밍스는 남한 거의 전부가 인민위원회 조직 산하에 들어간 것처럼 설명하지만은 물론 인민위원회가 센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미군정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미군정이 들어왔어도 주로 대도시에 있었고 군 단위까지 이 조직을 완료한 것은 상당히 뒤입니다. 그냥 면 단위까지는 미군정이 아직 들어가지를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군 단위에서도 인민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통치하려면 인민위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한 세력의 인민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인민위원회 세력이 과연 어떤 세력이었는가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누군가는 이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바로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가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6년 초에 이제 인민위원회 세력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미군정이 강력하게 이것을 제재하고 또 이승만이 남선 순행하면서 인민위원회 조직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이제 독립적성 국민의 세력을 크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민위원회 조직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난 것이 1946년 10월 대구 10월 폭동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0월 폭동. 그래서 인민위원회 세력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구 폭동이라니까 그냥 뭐 폭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구에 사건을 일으켜 놓고 나서 거기다 이제 인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건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946년 10월과 1948년 4월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요.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인민위원회가 이제 남아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이제 폭동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 대한민국 건국 세력한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민위원회가 어디에 조직되어 있는지를 알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10월 폭동을 통해서 10월에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이 폭동은 금방 뭐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강원도 일부까지 상당히 크게 확산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서 인민위원회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을 미군정이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한 세력들이 경상도랄지 이런 데 있는 상당한 세력들이 상당히 제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제주도는 인민위원회가 원래부터 강했던 지역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미군정이 제일 늦게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제주도에 제일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인민위원회가 가장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고요. 그런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달에 아주 본격적인 그 대한민국 반대운동, 50선거 반대운동, 그래서 인민공화국 건설운동을 한 거지요. 사실 이것을 통일운동이라고 말하는데 통일운동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거 있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통일운동을 민족 통일의 꿈을 먼저 꾸었다고 해서 희생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한 가지 빼먹었어요. 좌익 공산주의적인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좌익 공산주의적인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빼먹고 그냥 통일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한의 단독정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했으니까 통일운동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향했던 국가는 북한에 세워진 공산주의 국가와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미군정이 지배할 당시부터 말하자면 대구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반대를 했다고요. 그 뒤에 이제 건국 후에는 제주도에 있었던 좌익 무장들을 색출을
하였습니다. 10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일부 제압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색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건국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좌익 무장들을 색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냐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이런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색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희생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제주도에 있는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좌익 무장들을 색출하려면은 군대가 출동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까운 국방경비대 14연대에게 그 제주도에 있는 좌익 무장들을 색출할 것을 명령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국방경비대 14연대 내에는 좌익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사관 무슨 상사라고 하는 그 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로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여수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 사건이라는 거. 이것을 여수 반란 사건, 그러니까 여수 사람들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아닌데 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여순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수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와 관련 없는 그런 여수 순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14연대가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14연대는요 여수를 먼저 장악을 하고 거기에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다고. 이게 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남한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또한 사건, 이것은 신생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건이었다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가 건국되었는데 저것이 얼마큼 오래 갈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수 순천 그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염려를 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력한 그런 진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세력이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 세력 가운데 일부는 6.25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정부 참칭자 처벌, 국가보안법의 조항 가운데 정부를 참칭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반란 사건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반란 사건이 아니라고요. 나라를 건국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국가보안법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세력 가운데서도 이제 대한민국을 그래도 귀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귀순시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좌익에 속했던 사람,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사실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공산주의 청산을 하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저도 이것도 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좌익이라고 해서 다 잡아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좌익 가운데서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좌익이었지만은 이제 보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 정식 국민으로서 귀순하게 하는 거, 이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은 이런 취지로 그 설치가 됐습니다. 저는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대한민국 만들기의 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6.25 때 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6.25가 벌어지자 국민보도연맹에 속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그 처형시켜버리고 말았다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손잡고 내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6.25의 가장 큰 전략이 뭡니까? 북한이 내려오면 남한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인데 남한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누가 하겠느냐? 전에 좌익 활동하던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겠는가? 좌익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국민보도연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귀순한 사람도 있고 또 눈치 보니라고 또 귀순한 사람도 여기 가입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을 잠정적인 적대 세력 협조자라고 생각해서 죽인 것은 그 법치국가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실화해위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 그렇게 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해방 건국 이후에 했던 또 하나의 행동은 좌파 세력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반공체제를 확립을 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익 민족주의 세력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좌파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체제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농지개혁 문제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지요. 농지개혁. 해방 직후에 한국의 농촌 상황은요, 65%가 소작 65%가 소작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갖다가 이제 소작을 하는 65%가 소작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반절 이상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일제시대에 그 지주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인 지주가 있었고 한국인 지주가 있었어요. 두 종류의 지주가 있었습니다. 사실 해방 이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땅과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이거든요. 그것을 거의 상당한 세력들을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갔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보지 않고서는 해방 공간의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는 바로 이제 해방 직후에 아까 얘기한 인민위원회 세력이 일본인 지주의 일본인 사람들의 재산 또 한국의 그 부자들의 재산 이것들을 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몰수를 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작복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위원회 세력이 금방금방 그렇게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주공산이든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 인민위원회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눈이 뒤집게 드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미군정은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일본 사람들이 남겨간 땅의 문제랄지 한국인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미군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군정의 가장 중요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북한은 1946년 3월에 전격적인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럼 아주 자기들은 성공적이었다고 선전을 하고 그 좌익의 신문 보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에 처음 있었던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으로서는 남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궁금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농민들의 대다수가 이제 없던 땅을 갖게 되니까 북한 정부를 지지하게 되고 공산주의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 군정으로서는 이런 북한의 토지개혁의 바람이 남한에 불어오게 되면은 남한 그 미군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은 계속 1946년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군정의 여론조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토지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6년 미군정의 여론조사,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은 1946년 하나의 케이스를 본다면은요, 여기에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하는가? 북한에서 오는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인 지주의 땅은 뭐 일본 사람들이 가버렸으니까 그것은 여전히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인 지주의 땅도 무상으로 뺏어가지고 그것을 무상 분배. 근데 사실은 분배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경작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 남한의 그 선조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다. 그러니까 토지는 농민에게 줬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응?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 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하는가? 농촌, 도시, 지방. 여기서는 지방 가운데 농촌과 도시를 나누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은 또 서울 따로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농촌 지방의 도시보다도 농촌이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를 하지를 않았어요.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북한 그 농촌에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17%였는데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56%나 된다고요. 56%가 북한식 토지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 도시에서는 이제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17%, 이건 똑같은데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하는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56%보다는 10% 적은 46%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어떠는가?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73%나 돼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지방 합계를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북한에서는 북한식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방에서는 53%, 서울에서는 7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한다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조사는요, 여러 번 하더라고요. 여러 번 하는데 거의 대부분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좌익들은 뭐라고 선전하냐면은 지금 북한식 토지 개혁을 남한 사람들도 대부분 지지를 했고 이것 때문에 미군정에 대한 지지가 나빠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남한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상당한 힘을 얻었다. 북한식 토지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군정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은 북한식 토지개혁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농민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은 땅은 결국 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다 토지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한다고 했을 때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은 결국 국가 것이지 개인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상 그 북한식 토지 개혁을 반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의 땅에 대한 집착은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은 한국은 오랫동안 소작형 그 농사를 했고 자기 땅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건 적건 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땅을 갖고 싶다, 공산주의식의 그런 토지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일반적인 얘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농지 개혁이 어떤 그 역할을 했는가? 제가 그 뒤에 보면은요, 미 군정이 농지개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1948년 50선거를 앞에 두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땅을 나눠줘야 민심을 좀 수습을 해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1948년 50선거 이전에 분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본인 소유의 농지도 10%인가 15%인가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땅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땅들은 좋은 땅이라고요. 이것을 50선거 전에 분배를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지주의 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유상분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농지, 토지는 아닙니다. 농사짓는 논만 해당했어요. 논을 사고 유상몰수, 남한은 토지개혁이라기보다도 농지개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토지라고 그러면은 농지, 산, 뭐 밭 이런 걸 다 포함하는데 농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로 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돈 주고 지주한테 사가지고 그것을 유상으로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럼 얼마 받고 팔았느냐? 수확량의 150%를 5년 분할 상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3, 5, 15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분할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분할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지주에게 그 소작농이 지주의 논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을 때 어떤 때는 반절도 들 수 있고 사실 반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확량의 150%를 5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고 하는 것은 말만 유상분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상분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승만 박사가 이런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통과됐는데 사실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시행령이랄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진행을 못했는데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땅 가진 사람들이 어차피 유상몰수 당할 것 그냥 싸게 팔자. 그래가지고 많은 땅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6.25 전쟁 이전에 이런 농지개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개혁을 종료한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6.25 전쟁 시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농민들이 동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북한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토지는 농민에게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농민에게 나눠줬으니까, 그리고 소유권을 내 것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거예요. 이미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남겨준 이 문서,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 소유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북한식
토지 개혁을 한다고 할 때 내 소유권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농민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요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머슴들이에요. 머슴. 여러분들 농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자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자라고 하는 것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슴은 누구냐? 머슴은 일은 해도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 집에서 머슴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슴은 이때에 분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은 머슴들이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머슴들이 완장차고 이제 자기 주인을 몰아내고 이런 일을 한 거죠. 머슴들의 반란, 이것이 이제 6.25 때 일어난 것이죠. 6.25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했어요. 여러분들 이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밥, 쌀밥을 이밥이라고도 그러죠. 이런 토지 개혁을요, 옛날 조선시대에 조선이 개국하면서 이성계가 했다고 그래요. 이성계가.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눠준 땅으로 밥을 먹고 살아갔으니까 이것은 이성계의 밥이다. 그래서 이밥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도 이승만 박사 아닙니까? 이것을 뭐 이밥이라는 말을 이승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가 농지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결코 이승만을 배반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힘을 준 거죠. 북한의 농민들이 김일성을 지지하는 이유가 토지를 자기들이 분배받았다. 사실 분배받은 것도 아니지만은 분배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바로 농민들이었다. 사실 해방 직후 공간에서는요, 민주주의를 누가 원했냐면요, 도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사람들은요, 인민위원회가 농촌 시골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고, 미군정이 연단위 이하에는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는 그 우익 세력이었고 농촌이 좌익 세력이었는데, 이제 이 농민들에게 농지 개혁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이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되고 대한민국 지지 세력이 되고, 이제 도시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니지만은 이승만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야당은 도시, 야도, 그다음에 여농, 그 농촌은 그 여당, 자유당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농지개혁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봉건제도를 붕괴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봉건제도를 붕괴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반제도가 언제 사라졌느냐? 바로 이때에 양반 계급이 근본적으로 붕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법률적으로는요, 그 1894년 가오경장 일어나면서 신분제도가 격파되었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일본이 또 이제 한일 합병 이후에 이런 제도를 보다 더 강력하게 뭐 붕괴시켰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양반이 지방에 가면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양반과 쌍놈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의 기반이 뭐냐?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주예요. 그러니까 지주가 땅을 기반으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 다 똑같이 땅을 갖게 되니까 양반 계급이 붕괴가 되고, 이때 상당한 많은 양반 계급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농지 개혁이 봉건제도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계급을 무너뜨린 사건은 바로 1950년 농지 개혁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봉건 제도를 붕괴시켰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자유시민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농민들은요, 지금까지 자유인이 아니었거든요. 거의 지주에게 의존하는 소작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농민들은 지주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자유 시민이 못 된다고요. 독자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요. 서구 사회에서도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있어야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없이는 개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없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소유권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런 개인의 소유가 생김으로써 비로소 주체적인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봉건제도를 붕괴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시민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유시민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사실 유상매입, 유상분배, 사실 유상매입도 거의 강제적으로 한 것이니까 뭐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했다 말할 수 없죠. 사실 절대적인 그 소유권이라고 말한다면 정부가 법으로 남의 재산을 뭐 강제로 매입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데에는요, 사실 개인의 소유권 제도가 가장 분명하게 보장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의 개념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서구식의 개인의 소유가 우리나라에 얼만큼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는 돈을 주고 땅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유상 매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상 분배, 돈을 주고 또 땅을 팔았기 때문에 유상 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 물론 강제적인 성격이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상 매입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유상 분배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형식을 유지했다고요. 그래서 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과 시장 경제의 원리가 여기에 유지되었다. 사실 그래서 재헌헌법에도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만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어쨌든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식 토지개혁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느냐? 북한식은 몰수 무상 분배를 했지만 결국 소유권이 부정이 되고 경제권만 준 거예요. 소유권은 없고 경제권은 주고. 사실 지금 중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주 노예에서 국가의 노예로 바꿔진 거예요. 과거에는 지주가 이제 소장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국가가 소장료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주의 노예에서 이제 국가의 노예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저는요, 사실 공산당이 해방 직후에 했던 가장 큰 프로파간다가 토지는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농민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경제권만 줬어요. 얼마 안 가서 그것도 뺏어가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는 공산당에게 간 것이, 말하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니까. 그리고 공산당을 이끌어가는 것은 최고의 두목은 누굽니까? 김일성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것은 다 김일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농민에게 간 것이 아니라 토지는 김일성에게, 그 다음에 기업도 김일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당 독재임으로 토지는 공산당원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공산당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평당원의 것이겠습니까? 결국 김일성의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토지는 농민에게라고 하는 프로파간다가 그 사실 선전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농사짓는 농민에게 소유권까지 준 것은 누굽니까? 남한 이승만이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업도요, 사실 뭐 노동자에게 준다고 그러지만은 그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노동자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준다고 그랬지만 결국 국가가 소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는 김일성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남한에서 그 미군정이 불화할 때 여러 불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불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뭐 많은 연구를 해야 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기업도 노동자에게 그 회사에서 일하던 일본 사람들이 80%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갔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통계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에게 갔다고요. 제가 아는 케이스도 군산에 그 무슨 소주 회사가 있었는데, 백과소주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것을 한국 사람에게 넘겨주고 갔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그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업은 노동자에게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준 것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농민에게, 그다음에 그 공장 노동자에게라고 공산당들이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고, 남한이 결국 토지는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집단 농장화에서 결국 토지가 국유제가 되고 말았죠. 이건 이미 있었던 것을 그냥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건국 후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제 새로 생겨진 나라, 어린 나라라고. 국제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없을까? 상당히 지금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고요. 이때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무엇이었느냐?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 내의 반란입니다. 뒤에 6.25 부분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일성은 이제 그 북한을 먼저 민주기지화하고, 그 다음에 1948년 그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 1940 그때도 국토 완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북한 공산주의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아직 완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까지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를 만든다. 그래서 국토 완정을 여러 차례 내세웠어요. 이승만도 북진 통일 얘기했지만은 김일성의 그 강도에 비하면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믿는 것은 남한 내 반란이죠. 특별히 박헌영 세력들은 남한 내 반란이 일으켜서 남한이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북한이 그 내려오게 되면 한 나라가 될 수, 그 공산주의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전략은요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일 처음에 그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스탈린이 먼저 남한 내에 반란을 일으켜라, 그 세력을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박헌영도 전쟁만 시작되면 남한 내에 본격적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남도당 세력이 많이 있으니까 아주 그 세력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금방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대구폭동, 제주 4.3 사건, 여승반란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공산주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남한 내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그것을 통해서 숙청을 당하고 혹은 제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면은 국민통합운동,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운동,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으네요. 다양한 민족주의 세력의 통합 움직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이 서로 합하려고 그랬죠. 이번에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체제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한번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한 부분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친일파 청산과 대한민국 만들기. 친일파 청산 문제도 대한민국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과제였던 것입니다. 친일파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태도가요, 다 같이 반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은 친일파를 제거하려고 그랬고 미국은 친일파를 수용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1945년 미군정의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미국이 했던 것은 이제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 미군이 지금 한국의 정권의 내용을,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인수를 받기 위하여 친일파를 기용한 것이지, 친일파 자체를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다 같이 일본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미군정 문서 보면은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일본의 전체주의적인 그 정치 제도를, 파시즘적인 정치 제도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교육 목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본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황국 시민운동, 전체주의 교육을 했습니다.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945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 군정은요, 이런 전체주의적인 교육을 벗어나서 자유민주적인 시민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련은 친일파를 제거하고 미국은 일본 관리를 수용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잠깐 동안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잠정적으로 한 것을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45년 9월, 10월, 11월 미군정 문서를 자세하게 봤는데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요. 이제 일본을 물리치고 일본의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요. 그런데 미 군정은 그 일본의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공산주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이미 패망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태롭게 하진 않는다고. 그런데 공산주의는 와서 지금 대한민국 자체를 넘어뜨리려고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타도하기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을 위해서 친일 경찰을 활용해야 된다. 그 경찰의 핵심 수뇌부는 누구냐면은 조병욱이고 장태상인데, 이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뇌부에는 민주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친일 경찰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찰을 도구로서 쓴 거지, 공산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쓴 거지, 그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경찰을 말하자면 그 당시에 주체 세력으로서 확대해서 과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연구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이 미군정이요, 이 친일 경찰을, 일본의 전체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친일 경찰을 어떻게 민주 경찰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친일 경찰을 민주 경찰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를 좀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잘하는 친일 경찰을 활용하지만은, 그러나 일본식 전체주의적인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 경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일 청산 문제는 건국 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친일 청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948년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제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그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직후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처벌하는 보안법도 만들어졌지만은, 국가보안법도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미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이 지금까지 해방 3년 동안 공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한 노력을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지 않았냐. 이 당시에 경찰에는요 반공주의자들이 많았고 또 그다음에 국방경비대 같은 군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방경비대를 믿을 수 없었다고. 공산주의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친일경찰을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친일경찰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친일경찰이 아니라 공산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경찰의 반공 노력을 인정을 하고 처벌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또 경찰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옛날에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해놓고 이제는 우리를 다 숙청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결과 친일 혐의자 559명 중에 기소 221명이 기소되었고 그중에 33명이 재판 종결을 받았는데 12명이 체형이었고 국민권 전지가 18명, 무죄 또는 형 면제가 8명.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재판은 상당한 경찰들의 압력과 이승만 박사의 압력 가운데 상당히 관대한 그러한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한 거예요. 이 점이 이승만 박사의 가장 큰 공격, 이승만 박사 공격받는 공격 포인트라고 말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를 배경했던 세력이 청산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공산주의 제거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만일 공산주의 제거를 먼저 해야 된다면 가능한 대로 친일파 청산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좌익이 이런 논리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이승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가 건설을 위해서 공산주의 위협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친일파 청산보다는 좌익 세력과 싸우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 부분으로 간다면 두 번째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처제 확립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부의 적 남로당 세력을 축출한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을 잘 처리를 함으로써 좀 거기에 또 무고한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걸 처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나치게 잘못한 것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은 이승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부의 적 남로당 세력을 축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랄지 국민보도혁명을 만든 것도 잘한 거예요. 그다음에 농민의 국민의식을 함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민의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건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방 직후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948년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보다 더 굳건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것이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은 오늘날 그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